안녕하세요. 강화도장 이미향 포정입니다. 오늘도 윤영희 수호사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황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정님, 황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동쪽에 중앙아시아의 천산, 파네류산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 인류 문명에서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삼성기 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환 건국이 최고라. 우리 환족의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됐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받은 삼성기 하에서는 석유 환국이라고 옛적에 환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돼 있고요. 그것을 이련 스님이 그대로 이어가지고 삼국유사에 석유 환국이 써 있는데 그거를 일제가 석유 환인 하나의 신화 속에 왜곡시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텍스트가 있으니까 왜곡도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그 전모를 어떻게 그러면 상세하게 설명하냐면 환국은 천산을 중심으로 시베리아까지 이제 영역을 넓혔던. 그래서 러시아 학자들은 자기 나라 역사를 유물을 봤더니 다 이게 우리 고조선과 배달과 그 환국의 유물들이라면서 더 적극적으로 니네는 왜 이거를 얘기하지 않냐고 얘기할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국은 9족속으로 구한족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라는 12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이치는 12수로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나라가 비리국, 양훈국, 뭐 구막한국, 구다천국, 일군국. 그래서 그 수메르 문명의 그 기원이 되는 수밀리국, 우르의 기원이 되는 우르국까지 해가지고 각각의 나라가 이렇게 각자의 문명을 또 광명 사상 속에서 이어왔던 겁니다. 그럼 그 한족이 세운 한국이란 그 나라의 국호와 한인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나요? 이제 태백일사 황국본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환은 온전한 하나됨이며 광명이다. 온전한 하나됨이란 삼신의 지혜와 권능이고, 광명은 삼신이 지닌 참된 덕성이니 곧 우주 만물보다 앞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은 환하다. 말 그대로 광명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명은 이 우주의 어떤 조물주, 삼신상제님을 이렇게 말씀하는 그 삼신의 덕성이거든요. 광명 자체가. 그래서 인류 최초의 나라인 황국은 이 밝은 나라 말 그대로. 그다음에 이제 광명한 나라로서 삼신의 덕성 가운데 이제 조화신이 이렇게 덕성이 발현된 첫 나라가 바로 황국이 되는 것이고요. 조화신이라면 그러면 탄생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삼신의 덕성이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군사분문화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첫 출발하는 그 시원의 어떤 첫 출발점은 바로 조화신의 어떤 삼신의 덕성 중에서 조화신의 어떤 그 덕성이 발현된 나라가 바로 황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황국 사람들은 이 고도로 성숙된 영성을, 그러니까 그 삼신 상제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성숙한 영성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계에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죠. 밝은 이제 세상에 살았던 네. 거라는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은 이제 광명 체험을 하는 것도 어떤 영성이 밝아짐을 이렇게 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자 삼신상제님의 어떤 가르침을 받들어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생활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 백성들이 바로 황국의 백성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 교감하면서 살았던 당시 사람들은 이 삼신의 본성인 이 천지 광명과 하나 되는 것을 이 삶의 가장 일의 원칙, 목적으로 이렇게 가치로 이렇게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 광명과 하나 된 그 자신을 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천지 광명 신법을 전수받은 어진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님을 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황국의 통치자를 바로 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백일사 황국본계에 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환이라 부르고 무리를 다스리는 사람을 인이라고 했다. 또 이 추가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환단고기에 대한 이 정명이 좀 필요한데, 일부 이렇게 사람들이 한단고기가 아니냐, 우리는 이제 환단고기라고 하는데 한단고기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말씀이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하늘광명인 환과 땅광명인 이 단, 그래서 이 환단고기가 정확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 환단은 바로 이 천지광명으로
우리나라 옛 국호가 모두 광명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만능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런 환단곡에서 말하는 황국 시대가 뭐 황금 시절이었다 이 부분이 별로 이렇게 실감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정말 어떤 시대였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환국은 일대 안파견부터 7세 지휘리까지 자그마치 3,301년 동안 지속이 됐으니까 나누기치를 하면 재위기간 평균 470년인 거예요. 오랜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 그러게요. 요즘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100세 시대라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막 70대, 80대 오시면 할아버지라 얘기하면 혼내요. 나 아직 할아버지 아니다. 어? 실제로 그렇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옛날로 치면 그 나이는 진짜 할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미소년. 네, 거기 동안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게 이제 삼성기에 써 있어요. 득도 장생하사 거신무병하시니라고 그래가지고 돌을 깨쳐가지고 장생해가지고 몸에 병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좋은 세상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지금 현대인들도 연구 많이 하는데 이 대자연과 아주 하나된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떤 철학이 뭐였냐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광명이 모인 곳, 삼신이 머무시는 곳으로 인식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태양을 경배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요즘에 우리 해돋이로 이어진 거고 해가 질 때 달이 뜰 때는 이제 달에게도 경배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대자연의 광명에 대한 근본 깨달음을 갖고 일상이 그게 뭐 종교도 아니고 일상 문화죠 그냥. 응? 그래서 아주 단순했지만 마음이 환히 열려가지고 누구와도 이렇게 교감을 우리가 대부분의 병이 스트레스인데 그게 갈등에서 오는 건데 인간관계는 물론이거니와 대자연의 미물들도 기어가는 지렁이 뭐 날아다니는 새도 다 똑같은 영적 존재를 보고 포용하고 이렇게 소통했던 아주 우리가 지금 뭐 통신수단을 쓰지만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소통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영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연구했던 그 서양의 태고문명 연구가들이 그 시기를 더 골든 에이지다. 역사를 유적을 파봤더니 그 시기는 정말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르더라라고 지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바타 영화를 네. 보면 맞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 대자연과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네. 교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 한국 시대나 그때가 그러한 문명이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그렇게 짐작을 지금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뭐 아마존 이런 데 가면 태양신을 숭배하고 이런 부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태양, 달 이런 것에 그게 종교가 아니라 생활 문화로서 숭배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자연과 합쳐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장수를 하고 그렇게 황금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젊은이들이 좀 올빼미족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연의 이치에 역행을 하는 거잖아요. 밤에는 자야 되고 낮에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다 보니까 병도 많이 생기고 그렇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요즘 밤에 이 불빛이 너무 환해서 잠을 못 이룬다. 네. 역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매스컴이 나오는 걸 봤는데 전 우리가 지금은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정말 고도로 이렇게 이런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살지만 사실은 근본에서 이 자연적인 근본에서 너무나 멀리 와 있다 보니까 정신적이라든지 이런 육체적인 것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좀 병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 원시 샤머니즘을 연구한 독일의 종교학자 칼바이트는 황금 시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먼 옛날은 인간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면서 초자연적인 힘을 쓰던 황금 시대로 그때 사람들은 별 어려움 없이 신과 소통할 수 있었고 죽음을 모르고 질병과 고통이 없는 자유로운 경지에서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황금 시대를 보는 어떤 그런 분이 또 있겠죠. 이런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 폴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번역은 이제 자아 폭발이라고 그 영국의 스티브 테일러라고 하신 분이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황금 시대 문화의 특성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000년 전 이전 인간의 마음을 자아가 분리되지 않고 인간과 인간이 조화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어 살았다. 그들에게는 종교와 생활이 분리되는 일이 없었고 어떤 인류 집단도 다른 집단의 영토를 침략하거나 정복하려 들지 않았으며 소유물을 훔치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전쟁 기구가 없었다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평화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유적을 찾게 되는데 이제 돌 연구하시는 분, 그것도 거석들 연구하는 피터 마샬이라는 분은 거석 유적이 뭐에 쓰였을까? 지금 우리 상상에는 막 뭐 돌도끼 들고 막 싸우고 성 만들고 할 것 같은데 네. 전투 요새로 쓰인 흔적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무기가 전혀 발달되지 않고 제천, 하늘을 경배하는 어떤 수단으로 썼다는 거고요. 그렇게 평화롭고 창조적인 문명의 황금 시대를 이뤘다라고 그 얘기하고 또 옥스퍼드 대학의 알렉산더 톰 뭐라고 했냐면 400여 개의 거석 구조물을 연구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이 사람들은 이게 또 천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 사람들인데 돌 쓰는 신석기 사람들이 달 뜨는 위치를 1초에 몇 분의 몇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계산했다는 거죠. 근데 그 계산법이 3,000년간 깡그리 몰랐다가 이제서야 우리가 뭐 우리 똑똑하다 그러면서 거의 겨우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알았던 네.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9,000년 전부터 한 6,000년 전까지 그 3,000년간 환국이 있었던 그 시기는 전쟁이 없던 인류 황금 시대라는 게 환단곡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천 선화하사 사인무병 하신이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대행해서 널리 교화를 베풀었던 게 환인이었고 사람들은 전쟁을 쓰지 않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싸움이 없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유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는 사태입니다. 그래서 그 천지 대자연의 순행에 살았다는 거고 그 우리 종소사님께서는 우주광명 환 그 자체가 되어 살아갈 때만이 인간은 영원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현대인들한테 행동 지침으로 문명의 어떤 화두로 던지신 거죠. 그래서 뭐 프로그램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있는데 오환이라는 말이 그거죠. 나는 대자연과 하나로 사는 광명의 존재다. 그 말씀 듣고 그쵸? 보니까 또 네. 네, 공감이 됩니다. 그 한국과 서양 문명의 연관성에 대해서 소사님 좀 궁금한데요.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으로부터 이제 7,000년 전, 이제 우리가 그 유프라테스 강과 또 티그리스 강 사이를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농경 생활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문명이 이제 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문명은 이제 그로부터 약 한 2,000년 뒤에 여러 도시 국가들을 이루는 어떤 뛰어난 문명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초기 시대인 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학자들이 이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아주 갑작스럽게 또 앞선 문명이 전혀 없이 독자적으로 발생한 것이 바로 수메르 문명이다. 그리고 이 수메르 문명의 주인은 수메르인들은 어디서 온 것이냐? 주인인 수메르인들은 바로 이 후두부가 평평하고 그다음에 검은 머리, 검은 머리를 가진 인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형체의 어떤 그 인간의 어떤 모습의 특징은 전형적인 아시아인들의 풍모거든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제 점토판을 보면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는 안샨으로부터 넘어왔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출원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수메르 말로 아는 하늘을 말하고 샤는 산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국 문명의 어떤 중심지였던 이 천상과 그러니까 하늘산이니까 천상과 동일한 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메르 연구가의 어떤 대가인 이 크레머 박사는 이 수메르인들이 동방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양 역사를 모르는 그는 단지 수메르인들이 동쪽에 왔다라고만 말할 뿐인데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보면 바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한국의 12연방 국가에서 수메르국이 바로 수메르인들의 어떤 그 문명을 연 주체가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또 이 동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우리 에베레스트산 등반할 때 보면은 안내해주는 길잡이를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티베트 쪽이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티베트인들인데 네. 그들의 도움 없이 산을 정복한 수가 역사가 없죠. 없죠. 네. 그렇죠. 그들이 길을 안내했으면서도 정복이나 이렇게 1등한 거는 그 등산가들한테 그렇죠. 오히려 공을 돌리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세르파라고 하죠. 셀파. 맞습니다. 셀파. 세르파. 네, 네. 그래서 길잡이의 대명사인데 세르파의 원 뜻이 뭔지 아십니까? 티베트어로 그게 동쪽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세르파가 그냥 동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에서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 광명이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게 언어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동방의 정체가 뭐냐? 크레이머 박사도 저 동쪽으로만 그냥 탁 던져놓은 거기 있었던 게 뭐냐는 겁니다. 거기에 실체를 알아야 이 인류의 그
잃어버린 고리를 찾게 돼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하나 되는 세상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환단곡에 써있기 때문에 가슴이 뛰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의 정체를 밝혀주는 위대한 기록이 이제 환단곡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 천산을 중심으로 남북이 오말리고 동서가 이말리.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서남쪽 지방에 우르국하고 수멜국이 있었으니까 그게 수메르국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란의 산악지대를 넘어와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그게 4대 문명이라고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됐죠. 근데 요 언어가 똑같잖아요. 수밀이랑 수메르랑.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 분석하면 다 되는데 거기서 그래서 수메르 민족의 어떤 최고 통치자를 아까 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인이 환인의 인과 똑같습니다. 그죠? 실제로 또 이제 신선 계보를 논한 청학집에 보면은 그 동방 신선 문화의 조상 자리에 환인을 언급한 구절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결국 선문하고 영생을 얘기하는데 그 원조가 우리 환국의 환인이라는 걸 알면 이게 얼마나 또 오히려 포용할수록 더 크게 깨침이 있을 건데, 그죠? 그래서 이 환단곡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 동방 한민족의 역사서만이 아니고 이 전 세계인들이 다 봐야 되는 그런 세계 인류의 어떤 역사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안이라고 하는 게 하늘인데 그건 둥근 하늘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 수메르인들은 우주를 안키라고 표현했는데 안은 둥근 하늘이라는 뜻이고 키는 그 네모난 평평한 땅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동방 신교의 천원 지방 사상하고 일치하니까 그건 소름 끼치는 거죠. 응? 그 수미르 언어가 그 한국어와 똑같이 어근에 접사가 붙는 교차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수미르인은 술을 세거나 셈을 할 때 육십진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동양의 육식갑자와 사상적 배경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건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수미르인이 상투를 틀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의 고고학자 울리가 그 우르 묘지에서 그 제왕의 유고를 딱 봤는데 황금투구를 썼고요. 황금 시절에. 근데 머리는 상투를 틀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게 이제 인류 최초의 헤어스타일이죠. 인류 최초의 헤어스타일이고 이게 그 도전에도 보면 앞으로 4번 돌리고 뒤로 3번 돌리고 칠성에 응했다. 그러니까 그 도깨비에도 보면은 그 공유가 전생의 고려 장군인데 칼 맞고 딱 죽으니까 그 백성들이 삼신님, 칠성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별을 막 찾거든요. 그게 그 칠성에 계신 우주의 통치자. 그러니까 청와대를 부르는 거죠. 이를테면. 하늘의 청와대. 네, 그 하나님 계신 그 자리에 내 마음을 안테나를 세워놓겠다, 와이파이를 켜두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게 문화로 된 게 신단수고 솥대 문화인데 우리 내 몸에 세우는 솥대라고 우리 종도사님께서 그렇죠. 표명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이 수메르 문명 제왕의 어떤 상투에 그대로 녹아 있다는 것도 이 수메르와 수미리국의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는 거죠. 신교 문화에 영향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씨름도 즐기고, 이들이 순장도 하고, 이들이 또 결혼 전에 신부 집에 함까지 지고 갔다는 거. 이거 우리나라랑 똑같잖아요. 이거. 제가 크레머 교수의 그 책을 보니까 그 당시에도 촌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선생님에게 갖다 바치는 촌지가 있었다. 인류 최초의 촌지, 그 수메르인들에게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접한 것 같습니다. 너무 모르고 살다가 이 시온 역사의 문화를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제 크레머 박사가 쓴 이렇게 그 책을 보면은 이 5,000년 전에 이 학교지 대우가 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수메르인들은 학교 선생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스쿨 파더라고 부르고, 학교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학생을 스쿨 선,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승을 아버지, 학생을 아들이라고 한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군사부,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 동일시하는 이 군사부 문화에서 왔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메르 역사서 서사시를 보면 그들은 이제 딜문이라는 어떤 이상향 동쪽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딜문. 근데 그 딜문은 이 정결하고 광명이 넘치는 땅으로 이제 질병도 전쟁도 없는 그러한 신들의 낙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딜문이 바로 그 동쪽에 있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지 광명 문화를 누린 이 환족의 삶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이 바로 그 수메르인들의 역사 서사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구약전서에 나오는 뭐 에덴 동산이 바로 이 딜문에서 유래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인들은 이 신관은 이 신교의 어떤 다신관,
신이 여러 명 있다라고 하는 이 다신관을 그대로 믿었었고, 그래서 이제 대기, 태양, 바람 등에도 신이 내재 있다. 이 자연에도 신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고, 또 신들 사이에는 또 서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큰 7신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7신 사상은 바로 우리 동방의 그 칠성 문화하고 이렇게 다 연결성이 있는 것입니다. 배달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하늘의 밝음을 뜻하는 배자와 땅을 뜻하는 달자가 합쳐져서 배달이고요. 홍익인간이란 홍익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를 얘기한다면 굳이 저렇게 요옥된 역사를 혈안이 되어서 이야기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홍익인간은 이 최상의 이상적인 어떤 인간상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게 배달국 시대에는 어떤 상인들이 계셨을까요? 태우복기 씨, 염제 신동 씨, 치우천왕입니다. 중국은 일찍이 그들을 신화 속의 인물로 사실은 중국에서는 이분들이 자신의 그 조상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분들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데 정말 너무나 답답합니다. 동이라는 말을 이제 자기들 역사 속에서는 이 오랑캐 어떤 그 동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활을 굉장히 잘 쏘잖아요. 양궁 보면 항상 금메달 우리나라 1등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이 환단고기를 보고 우리 민족이 동이족, 큰 활을 잘 쏘는 민족. 가장 큰 발굴 사건이 바로 홍산 문명인데요. 세계 4대 문명을 앞서는 이 홍산 문명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아무리 자기네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홍산문명의 주인공이 우리 배달 동이족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 유적이 나온 겁니다. 이게. 서양 문명의 근원인 수메르는 황국에서 넘어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황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황국의 맥을 이은 배달국에 대해 알아봤으면 합니다. 배달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예, 우리 민족을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고 네네.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 젊은이들은 이 배달의 민족이니까 배달을 진짜 잘하는 그 영어로는 딜리버리 배달의 민족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달과 우리가 말하고 하려고 하는 이 국통맥에서의 배달은 이제 한자적으로는 틀리죠. 뭐 딜리버리의 어떤 그 배달의 의미는 이제 물건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 것을 이제 배달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은 이 하늘의 밝음을 뜻하는 배자와 땅을 뜻하는 달자가 합쳐져서 배달인 거죠. 광명을 또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광명의 중심이 되는 이 동방 땅이 이걸 이렇게 배달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광명을 가리키는 환자를 써서 황국이라고 하고 땅광명을 가리키는 단자를 써서 배달국을 다른 말로 당국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호주님, 그 배달과 관련된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시다고요? 뭐 학교에 이렇게 역사 강연 많이 하면은 그 설문 답변이 대부분 그 배달이 그 배달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뭐 1시간 조금 넘게 뭐 조는 아이들 틈바구니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그 아이들이 써놓는 거에서 이렇게 배달, 그거 하나만 그쳐줘도 참 뿌듯한데 그걸 왜 학교에서 안 알려줬을까? 배달의 나라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고 언어로 남아있는 건 뭔가 형체가 있으니까 그걸 지명했던 그 지시어로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근데 또 그들의 어떤 지금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또 중국집 배달통 그거 우리나라만 있다고도 얘기하는데 뭔가를 전달하는 능력은 탁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으면서 결국 글쎄요 그 광명 문화를 배달하는 딜리버리하는 역할을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도 그리고 우리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뜻이 꼭 틀렸다기보다는 그 컨텐츠 광명의 그 문화를 잘 배달하는 게 지금 우리들의 미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덧불어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 시내 버스를 이렇게 기다릴 때요. 앞에 출입문이 닫히게 열릴 때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딱 팻말이 붙어서 열고 닫힐 때마다 그게 눈에 거슬렸던 거예요. 보였던 거예요. 아, 저 발상이 어디서 나왔지?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썼지? 그래서 와, 이제 뭐 좀 역사에 대해서 인식의 눈을 뜨는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역사에 어떤 보이지 않는 작용이 이렇게 어떤 시내버스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인식시켜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저렇게까지 작은 의미에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뿌리 역사에 대한 인식을 전혀 이렇게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했었어요. 전 세계에 광명 문화를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걸로. 진짜 좋은 배달의 의미이기도 하네요. 진정한 배달의 민족이 뭐 상제님께서도 동우미어라고 해가지고 그 말을 그 기운을 또 취해서 쓰시는 거니까 우리가 뭐 진짜 시온의 뿌리 역사를 온 나라에 그렇죠. 배달하는 뭐든지 요즘에는 유통하는데 그런 어떤 좀 형이하학적인 걸 떠나서 형이상학적인 고급 문화를 전하는 것까지 한다면 그게 이제 그야말로 선진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정한 한류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서두에서 말했던 그거. 그래서 이제 환인천재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국통맥을 이제 전수해주는 그 계승의 어떤 증표로 이제 그 첨부와 이 인을 받은 이제 커바라 나눔이 국가 통치 이념으로 이제 전수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세상에 머물러 살며 삼신상제님의 가르침으로 다스려 깨우치고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이제 제세이와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보면 홍익인간하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배웠지만 이 국가의 통치 이념을 바로 홍익인간의 어떤 통치 이념으로 이렇게 다스렸다는 거죠. 그래서 홍익인간은 이 최상의 이상적인 어떤 인간상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게 이 천지광명의 어떤 이상 세계를 건설하여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홍익인간 사상을 펼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학자들이 이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한 분들이 있는데 영국의 역사가 이 토인비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21세기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나는 그 중심은 동북아 일 것으로 믿으며 그 핵심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그런 말을 하고요. 25시의 어떤 그 책 저자인 게오르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혹시 다 아시겠지만 그 1988년도 우리 올림픽이 있을 때 이 한국에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올림픽에 대한 이 에세이를 쓰기도 한 이 루마니아 유명한 작가거든요. 게오르기라는 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 민족이 낳은 이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를 주도할 세계의 지도 사상이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하이데거,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세계 역사상 가장 완전 무결한 평화 정치를 2000년간 펼친 단군 시대가 있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동양 사상의 종주국인 한국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됐던 철학자가 됐던 뭔가 석학들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이 동방 우리 한민족의 그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 어떤 뭔가 이렇게 동경을 하고 아주 앞으로의 어떤 정치를 이렇게 하는 뛰어난 사상으로 받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어느 나라도 왕조가 2000년, 뭐 3000년, 1000년 이렇게 된 나라가 없었거든요. 중국을 봐도 뭐 몇십 년 하다가 이렇게 왕조가 바뀌고 있었는데 그러한 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뭐 기본이 1000년 이상 이렇게 나라를 통치를 해온 그 바탕에는 이 홍익인간 사상,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그런 천지광명으로서 그런 사상들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역사학자라든지 강단사학에 계신 분들을 보면 그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 홍익인간이라는 홍익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를 얘기한다면 굳이 저렇게 유혹된 역사를 혈안이 되어서 이야기하려고 했을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들도 속았고 그들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면에 여러 암투도 있고 음모도 있겠지만 근데 말씀하신 대로 3000년, 2000년을 유지한 역사가 없는데 그런 역사를 이어갖고 사람이 바뀌어도 그게 유지된다는 거는 그 사람이 바뀌어도 유지될 수 있는 고도의 어떤 정신 사상이 있으니까 그 맥이 전수가 되니까 온전히 이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확고하게 전수한 어떤 성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은 들거든요. 그 홍익 정신을 이렇게 실천했던 배달국 시대에는 어떤 성인들이 그렇게 계셨을까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인물을 이제 거론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태호 복희 씨, 그다음에 염제 신농 씨, 그다음에 우리 치우천왕입니다. 중국은 일찍이 그들을 신화 속의 인물로 사실은
언급하면서 뭐 태호복신 인두사신이다.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뱀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염제신농은 우두인신이다. 얼굴은 소인데 그 몸은 사람이다. 그래서 서양의 무슨 신화랑 맞물려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역으로 이제 그분들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아주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면모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극적반으로 태도를 달리하게 했는가? 일단 태호복신은 5대 태우이 환웅의 12번째 막내 아들. 그 막내 아들께서 아주 엄청난 업적을 세워요. 사실 인문시조라고 해서 중국의 거대한 사상을 시원하고 받들고 있는데 일단 하도를 발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상을 보고 지금 동양의 우주론의 바탕이 되는 음양오행을 이제 처음으로 밝히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태극기에 박혀 있는 8괴를 지어가지고 주역의 기초를 닦았고, 그다음에 해시계 그 규표를 발명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럼 시계가 있고 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24조로도 발견하고, 지금 우리 이렇게 결혼하는 혼인 제도도 정하셨던. 그러니까 인간 문명사의 그 모든 문화를 안 건드린 게 없는 큰 빅픽처를 세운 그 설계자. 문명사의 아버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태극 중국에서 제일 아쉬워한다는 게 우리나라한테 그 태극기를 뺏긴 거를 이렇게 아쉬워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놓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태극기 그 중국 거를 갖다가 우리 국기에 박아놨냐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조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염제 신농씨 하면 그 8세 안부련 환웅 시절에 신하로 소전씨가 있습니다. 강수의 군병 감독관으로 갔기 때문에 강수에 살았고 그래서 성이 강씨예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성씨 자체가 강씨고요. 그래서 그 신농씨는 이름부터가 뭡니까? 신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요즘에 뭐 뛰어나면은 노래 잘하면 뭐 갓종신이다 하듯이 농사의 그냥 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농기구와 약초를 발견합니다. 백초를 맛보아서 뭐가 독이 있고 뭐가 약이 되는지를 몸으로 직접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경농의 시자이자 동서의학사의 원조니까 서양의학이든 동양의학이든 조상님이죠. 뭐 우리는 뭐 히포크라테스를 앞세우지만 그보다 더 히포크라테스의 히포크라테스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 우리가 지금 물건을 교육하는 시장도 이분의 작품이라는 거.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그러니까 원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분은 이제 배달국의 14대 치우천왕, 자오지천왕께서는 청동기와 철기 문명의 시조, 병법의 시조. 그러니까 역사의 수많은 어떤 명장들의 원조에 계시죠.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러일 전쟁 때는 러시아가 압도적이고 일본이 이렇게 미약했는데 일본 제독은 이순신 장군한테 빌고 싸움에 나갔다는 거죠. 자기가 그때 군신이니까. 근데 명량해전을 이긴 정유년의 정유재란 때 신에게 남아있는 12척으로 그 울돌목에서 이겼던 그 이순신 장군은 누구한테 죄를 지냅니까? 치우천왕. 그렇죠? 그래서 전쟁의 신. 그렇죠. 전쟁의 신. 그럼 그분이 어떻길래 중국의 그 원조라고 받들어지는 황제헌원하고 10년 동안 집요하게 73번을 싸우는데 73전 73승. 한 번도 안 주는 거죠. 응? 근데 그 역사를 이제 사마천은 사기에 완전히 뒤집어 놨는데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거는 도깨비처럼 치유되고. 근데 그게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붉은 악마의 어떤 마스코트로 다시 부활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국사에서는 BC 3세기에 중국으로부터 철기가 건너왔다 이러고 있는데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환웅 14대 환웅 때부터 청동기와 철기는 우리 거였고 만약에 그게 중국에서부터 온 거라면 저희 청주 지역에는 젓가락 문화재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 쇠젓가락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국이 철기 문화의 원조면 중국이 철기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서민들은 나무젓가락 쓴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저 우리가 쓰는 그런 쇠수저는 일본에서는 천황 가문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서민들이 다 쓰고 있잖아. 그런 단서만 봐도 이게 어마어마한 그 시조에 치우천에 계시다는 거고 요즘에 애들 막 게임 좋아하는데 최신 게임 중에 패 레볼루션이라고 있어요. 그 시놉시스가 보면 황제 헌원이 막 만행을 저지르니까 잠자코 계시던 치우천왕이 그걸 응징하러 그래서 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전쟁을. 그러니까 탕록대전을 게임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시놉시스의 그 텍스트로 환장곡이랑 규원사화랑 산해경을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의 세계를 통해서나마 우리 역사의 그 시조에 대한 각성이 좀 된다는 건 좀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인식시키는 데는 좀 빠른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청소년들한테는 암기 과목 아니고 거기 게임하면서 스토리라인을 다 알게 되니까.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분들이 자신의 그 조상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분들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데 정말 너무나 좀 참 답답합니다. 정말. 근데 사실 이 대만 학자인 슈랑지나 그 중국 학자 예너밍은 이 동방 역사의 주류가 자신들 중국 한족이 아니라 바로 이 동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어떤 자존심, 그 자존심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있어서 이 자신들의 그 한족이 아니라 바로 이 동이족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 동이라는 말은 이 태양이 떠오르는 그 광명을 또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동이라는 건 생명이고 탄생이고 어떤 시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광명 사상으로서의 바로 한민족이 바로 동이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는 그 설문회자를 쓴 허신의 그 책을 보면은 뭐라고 나냐면 그 동이 이자를 동방지냐 종대종궁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대종궁이라는 것은 큰 대자에 활궁자, 큰 활을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을 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활을 쏘는 이 동쪽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이 동이에 다 담겨져 있는데 이제 그 중국의 역사서에서도 보면 후한세에 동일전을 보면 또 동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동이는 군자국이고 불사임 또 즉 신선의 나라다. 이 동이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가 이제 왜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남만북적 서융동이 자기들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은 전부 다 오랑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동이가라는 그 말 자체가 오랑캐로 이렇게 치부가 된 거죠. 또 이 공자를 보면 이 동경했던 나라가 바로 이 동방의 그 한민족, 우리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어떤 군자의 나라다, 신선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제 중국인들이 이 동방 배달 민족을 이렇게 동이라고 부른 것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치우천왕이 큰 활을 만들어서 썼기 때문에 치우천왕에게 10년 동안 73번을 싸워가지고 한 번도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공환증이 생겨서 이 동이라는 말을 이제 자기들 역사 속에서는 이 오랑캐 어떤 그 동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동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치우천왕이 최초로 큰 활을 만들어서 쌌기 때문에 배달국의 치우천왕이었기 때문에 배달동이다. 처음으로 이렇게 동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그 선수들이요 올림픽을 볼 때 활을 굉장히 잘 쏘잖아요. 양궁 보면 항상 금메달 우리나라 1등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저렇게 활을 잘 쏘고 1등 할까? 근데 저는 이 환당고기를 보고 우리 민족이 동이족, 큰 활을 잘 쏘는 민족. 아, 그 DNA가 들어가 있어서 저렇게 양궁을 잘하는구나. 그게 이제 그 해답이 제가 풀렸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요즘에는 도심에 실내 양궁장이 이렇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대중 스포츠화 돼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쏘다가 이게 박혀가지고 오고 찢어져가지고 오는 분들 요즘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 문화도 다시 이제 그 어떤 원시반본 뿌리의 문화가 다시 구현되려는지 일상의 게임 중에 하나로 양궁장도 늘고 있다는 것도 좀 고무적이고 예, 좋은, 고무적인 거죠. 예, 예, 좋은 다치지만 반응인 것 않는다면 같아요. 좋겠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배달국이라고 하는 거는 신석 시대 말부터 우리 지금 동이 회수 그다음에 황하위역 그러니까 그 산동반도에 이른 중국 동해안이랑 그 만주, 바레만 그리고 한반도에 걸쳐서 그 이어왔던 거를 그대로 이제 고조선이 이제 이어오게 되죠. 그 동이족들이 이제 배달국에 이어서 고조선을 세우게 되는데 한국에서 발원한 배달의 동이족들이 동북아 문화의 아주 뭐랄까 원조고 그들에 의해서 꽃피운 거고 우리가 주체 세력이 우리가 천자국이었다는 거가 사실은 정말 강조돼야 될 역사의 그 노른자인데 우리가 지금 그걸 중국의 사대주의에 이렇게 찌들고 일제 식민사에 의해서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중국문화의 발원과 한족인 화족을 형성하고 왕조사의 주축을 이룬 것도 중국의 제왕들도 죄다 뭐다? 동이족이었다는 것이 또 중국사를 공부해보면 금방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왜 그들은 왜 그렇게 주체적인 그 왕권을 잡았던 동이족을 이렇게 오랑캐라고 했을까의 그 심리를 또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 공안증도 말씀하셨고 열등감의 표현이긴 한데 근데 그걸 우리가 뜻도 모르고 이제 쓴다는 게 좀 우스워요. 그 올림픽 하면 이제 체화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 그
신전 가서 이렇게 불을 가져오는데요. 그리스의 뜻이 뭡니까? 그게 원래 그리스인들은 그리스를 그리스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헬레닉 리퍼블릭이 자기들의 공식 명칭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들은 헬렌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헬렌이 누구냐면 프로메테우스의 손자거든요. 신화 속에서. 프로메테우스는 뭐였습니까? 제우스로부터 불을 뺏어가지고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그것도 광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 그 우리가 올림픽 때 성화를 가져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내내 말하고 있는 광명의 상징인데 올림픽도 그 광명의 축제지 않습니까? 근데 헬렌의 후손이기 때문에 헬레닉 리퍼블릭이라고 하고 고대 그리스가 유럽을 선도했었는데 그만 로마에게 짓밟히고 나서 로마인들이 그들을 그리스라고. 근데 왜냐면 로마 언어로 그릭이라는 단어가 노예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라고 자기들이 부르고 있는 것 자체가 노예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동의하면 동쪽에 오랑캐라고 반복하는 행위 자체가 그리스를 그리스라고 알고 있는 거랑 뜻도 모르고 외치는 거랑 너무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국이 춘추필법이라는 걸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기들은 확 띄우고 남의 거는 이렇게 깔아뭉개는 거에 의해서 아무리 해도 동이족은 엄청난 어떤 공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언어를 없애버려야 되니까 우리 민족을 막 구이, 이해, 직신, 숙신, 맥, 예맥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하고 제가 사는 동네 식당 이름도 예맥 참나무 숯불구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은 굉장히 예맥을 우리 조상, 우리 언어, 우리 민족을 지칭하는. 그래서 네이버 검색해봐도 예맥은 우리 고대의 선조의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 예자가 무슨 예자는 거예요? 한자 사전만 클릭해봐도 그 더러울 예자고. 더러운 오랑캐란 뜻인데, 얘기 좀 해주시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몰라서 국민 청원을 하든지 뭐 대대적으로 알려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연예인 사태도 모르니까 그렇게 그렇죠. 문제의식이 없는 건데 자꾸 알려야 된다는 거. 모르면 용감하다고. 그리스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말에 어떤 기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예 하니까 그리스 요즘 경제가 안 좋은데요. 헬렌 리퍼블릭이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운명을 암시하는 어떤, 그러니까 그 정신 하나가 빠짐으로 인해서 나사가 풀림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걸 내려놓게 됐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 그렇죠. 기운이 이렇게 돼버리죠. 빠져버리죠. 뜻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이라고 배달동이 그 광명 사상을 계승을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지금의 대한민국도 그런 취지에서 그 광명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안다라고 하면 우리 미래가 더 밝아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한두 가지만 알아도 금방 깨지는 건데 뭐 이걸 안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 배달국에 그러니까 좀 문화를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그 배달국의 찬란한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홍삼 문화 아닙니까? 그 1980년대 인류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고 하는 그 현대사의 가장 큰 발굴 사건이 바로 그 홍삼 문명인데요. 세계 4대 문명을 앞서는 국가 성립 단계의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이미 6,000년 전 배달 시대 이래 우리 조상들의 활동 강력이었던 내몽골 지역과 중국 요령성 지역에서 유적과 유물이 대거 발굴되면서 이 홍삼 문명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왜곡된 한민족의 뿌리 역사의 진실이 중국의 홍삼 문화 유적 발굴을 통해서 송두리째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홍삼 문화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불과 30-40년 전 사건입니다.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그 1979년도에 요령성 객자연에서 제사 유적이 먼저 발견이 되고 83년도에는 그 인근 우하량촌에서 아주 적석청, 신전, 제단 한꺼번에 발굴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 흔적들이 암시하는 문명이라는 것이 계급이 분화돼 있고 국가 단계의 고대 문명이라는 것이 그냥 동네에 그냥 아주 그냥 작은 아기자기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다는 걸 암시하는 흔적들이었기 때문에 놀랐는데 특히 이제 중국에서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적석청이라는 돌무덤 양식. 왜냐하면 그게 우리 고대부터 삼국시대까지 계속 나타나는 한민족의 대표적인 묘제인데요. 중국은 황하 지역에 살면서 한족들은 그 흙, 토각묘를 썼거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아무리 자기네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홍삼문명의 주인공이 우리 배달 동이족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 유적이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그 홍삼 문화를 이제 신비의 왕국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만리장성을 이제 고무줄 느리듯이 느리는 그 원동력이 된 게 바로 이 만리장성 바깥,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육, 남만, 북적, 동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동서남북은 오랑캐였는데 앞선 문명, 4대 문명보다 앞선 문명이 그 만리장성 바깥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만리장성을 고무줄 느리듯이 쫙 느리게 된 왜곡의 거죠. 시작이 이제 홍산 그렇죠. 문명이 이게 발굴되면서. 드러나면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이게 홍산 문화가 세계인을 놀라게 한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주 정교한 그런 그리고 또 다양한 그런 옥문화라고 합니다. 옥이란 것은 고대의 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는 가치가 있는 신의 성물이라고 하는데요. 옥은 변하지 않는 보석으로 영생불멸을 뜻합니다. 또 하느님의 신성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느님을 옥황상제라고 합니다. 특히 옥은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장신구, 또 신과 소통하는 신의 물건, 또 천재에 쓰는 제기 등을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요. 다양한 생활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바늘이라든지 절구, 돌칼, 또 뭐 새나 짐승을 형상화한 옥기, 또 옥팔찌, 옥목걸이, 그 환단고기 책에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야만인이 아니라 머리가 좀 비었던 그런 야만인이 아니고 다양하게 이런 사유된 문화를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역사를 미개인의 문화라든지 미신, 샤머니즘의 문화라고 알고 있는 인식을 이 옥문화를 통해서 산산이 이렇게 이제 부서지게 되는 그런 옥문화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로 오면서 이른바 돌로 이렇게 뭐 음식을 사냥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미개한 문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학계에서는 이제 그 옥기 시대를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시대, 옥기 시대를 넣어야 된다. 왜? 이 옥문화가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로도 이렇게 세공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참 대단한 그 문명이었었던 것이죠.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주목을 끄는 것이 이제 7,600년 전 이 돌로 용의 형상을 만든 이제 석소령이라는 게 또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용과 이제 봉의 어떤 형상의 토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홍산 문화에서 용하면 이제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중국의 문화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봉황은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그 뒤에 보면은 문양이 있는데 그게 봉황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별로 또 없죠. 많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 용은 이 물을 상징하고 봉황은 이제 불을 이렇게 상징을 하는 이제 상징하는 신비한 어떤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역사 속에서는 이 천자 하늘의 어떤 그 아들인 이 천자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용과 이 봉황의 문양으로 이렇게 썼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임금님들이 입는 옷을 뭐라고 하죠? 용포라고. 네, 골룡포라고 골룡포.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제 용이 들어 있고 가고 또 임금님이 앉는 의자를 용상이라고 용상. 용이 다 들어가고 용상. 그래서 용과 봉황은 하나의 어떤 그 천자 어떤 그런 문화를 그 상징하는 거죠. 제왕 문화를. 그래서 이 그런 모든 원형 시온 문화가 바로 이 홍산 문화에서 이게 다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그죠? 이제야 그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동북공정을 한 원인이 홍산 문명 때문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언급도 하셨지만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4대 문명은 황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강변을 중심으로 갑자기 도시가 생기고 시장이 열리고 근데 어떻게 갑자기 지역이 다른데 뚱 생겼냐는 거예요. 어디 원조가 하나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발굴이 안 되니까 그냥 동시대에 지역을 달리해서 생겼다고만 알고 있는데 그 기원이 되는 그 문명보다 수천 년 앞선 문화가 바로 홍산 문화니까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세계 문명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뿌리는 이제 뿌리가 아니라 이제 줄기가 돼버리는 게 될 텐데 세계사를 다시 써야 되겠죠. 근데 이걸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발굴 사건이면서 열심히 팠단 말이에요. 근데 파면 팔수록 이게 아닌데 싶은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게 아니구나. 옆 동네 한민족 거구나 하면서
그거를 흡수한 그 어떤 근거, 객관적인 근거를 위해서 동북 공정, 그 공작을 해왔던 겁니다, 사실. 원래는 이제 탐험 공정의 어떤 이제 동북 방향이라고 해가지고 동북 공정이 된 거죠. 제가 이제 역사 특강을 가면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물어봐요. 이제 좀 더 말해서 4대 문명이 뭐냐. 4대 문명을 좀 물어보면 답하는 학생들이 얼마 없어요. 그 4대 문명도. 근데 4대 문명도 제대로 잘 모르는데 거기다가 이제 홍삼 문명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니까 와 이제 너무 학생들이 이제 머리 아파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제 홍삼 문화라고 하면은 홍삼 이렇게 먹는 홍삼으로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를 긴뚜껑이라고 하는데요, 뭐. 근데 진짜 역사에 대한 정말 그 명언은 사필귀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이 우리 편이고 시간은 진실의 편이라는 것이 결국 진실된 고대 문명은 더 늦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발굴을 하다 보면 뒤에서야 더 고대 문명이 더 나타나는 거니까 그게 20세기 말에 그래도 나타나준 게 감사한 일이고 결국 세상의 그 사필귀정, 역사의 신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사람들이 발견돼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인을 기다린다 아까 말하는 거 충신들을 기다리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역사라는 거는 이렇게 시간도 좀 이게 살아왔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시간도 또 그때 좀 필요한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인류 시원 국가인 한국과 한민족 최초의 나라 배달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윤영희 수호사님, 한민석 포종님 말씀 고맙습니다.